그냥 구속받지 말고요. 이렇게 비판을 하셔도 되고, 토론 순서는 여기 나와 있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진숙 한국교육학술정보부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합니다. 그다음에 문정호 국회의원 부원장님 모셨습니다. 그다음에 언론계에서 송희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과측 이성우 서울여대 명예교수님이신데 우리 학교 명예회장입니다. 명예가 그래서 발제자의 관계 없이 토론을 하시는데 시간은 10분씩만, 그리고 10분이 지나면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제 마이크만 끌게요. 우선 김진숙 한국교육학술정보 굉장히 저는 교육공학을 전공했는데 교육학을 스스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교육학 분야로는 제가 유일한 것 같아서 저도 오늘 쭉 그렇게 발제 세 분 하시는 걸 들으면서 다른 관점, 다른 시각으로 배움의 장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토론에 앞서서 학술정보는 교육부 산하 기관입니다. ICT 활용을 통해서 이제 교육의 기본적인 발전을 좀 도모해라 라는 이제 독립기관인데요. 이번에 온라인계약 원격 수업을 담당하기도 했고, 그 중에서 언론을 통해서 EBS 온라인 클래스, 이학스터라는 공공 서비스가 많이 활용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학스터에 대한 운영을 좀 총괄하면서 사실은 교육 분야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이 굉장히 위기이긴 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선생님들께서 특히 현장에서 이번에 지금과는 다른 방식과 전략으로 교육 혁신을 좀 이룰 수 있겠다라고 하는 직접적 경험을 모두 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고요. 결국은 이 기회를 살리는 게 정책의 문제이고 실행력의 문제일 것 같은데, 이번에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진 K-뉴딜이 그 첫걸음이 될 거고, 그리고 이번 학회에서 관련 논의를 하고 토론에 참가하게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도 배움의 장이기도 했고, 제가 교육 분야에 관련된 산하기관에 있어서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된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 분 특정 발제자의 토론이 아니라서 그 중에서 교육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서 발제 내용에 대한 의견과 부연 등을 포함해서 한 4가지 정도만 짧게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교육 뉴딜을 기반으로 한 교육체제의 전면적 혁신에 대한 빅피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번 학회의 주장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 상품각대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았는데 같은 맥락이고, 특히 기정원 교수님의 발표 중에 핵심 가치로서의 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인재 양성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번 한국 뉴딜에서 부족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제 제안해 주신 3강 뉴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지를 하고요. 다만 뉴딜의 한 축으로서 교육 뉴딜을 가져갈 때 어차피 교육부 차원에서는 실행 계획을 짜게 될 텐데, 그러면 하나의 축으로서 교육 뉴딜에는 어느 정도까지 방향과 과제를 담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교육 정책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주관하는 실행 계획에서는 그것과 어떻게 일관성 있게 전략을 수립할지를 좀 더 긴밀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학회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추진 체제 속에 학회의 목소리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그것이 또 일관성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현재 당장의 산업 활성화나 현재 노동 시장에서 필요한 일관성 측면이 아니라 뉴딜로 만들어질 기반위에서 정권이 바뀌던 상관없이 어떤 인재를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양성할 건지, 그들에게 지금과는 다른 의미 있는 경험을 줄 것인지, 소위 삶을 주도하는 인간 양성을 중심으로 한 교육체제 혁신에 대한 큰 그림을 좀 선생님이 제시하신 창의적 인재가 소수의 영재가 아니라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체성 있는 인간으로의 어떤 본질적 목표, 가치 이런 것들이 좀 공유될 수 있는 장이 앞으로도 많이 이루어져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또 교육부 차원에서 후속적으로 실행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과정에서 박홍균 대표님의 이스라엘 교육체계 제시 사례 중에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걸 실행하는 주체가 이제 소위 말하는 탑다운이
게 아니라 학교의 자율성 강화 방안에 맞추어 모든 것을 다 촘촘히 정책과제 하지 말고 저는 여백엔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한 30% 정도는 시도교육청이나 학교나 민간의 협력 체제가 그 안에서 자율성 있게 과제도 만들고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좀 여백 있는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또 이스라엘 사례에서 제가 또 인사이트를 받은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빅피처를 그림에 있어서 여백 의미를 좀 가지고 현장 중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의 역할을 평생학습 사회를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기 교수님이 제안하신 디지털과 그린의 두 축을 교육 디지털 그린으로 했을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교육하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만을 생각해왔는데 앞으로의 뉴 노멀 시대, 뉴들이 가져올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 평생학습 체제, 그러니까 때로는 제도에서 이탈해서 소위 학교 밖 청소년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학교를 선택해서 가는 거지 정해진 시간에 그것도 지정된 학교에 가서 내가 그 시간 동안에 학습을 해야 된다는 이런 소위 사회로서의 어떤 기치를 내걸고 전 국민이 생애 주기별 학습을 지원하는 말 그대로 모든 학습이 모든 사회가 다 학습을 지원하는 대로 전면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렇게 돼야 소위 말하는 우리가 교육격차, 이것이 경제격차가 또 교육격차로 이루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사회 안전망에 초중등 교육이 한 분야에 있으니 그건 또 빼고 을 위한 지속적인 행정 재현백 교수님이 제안하신 한국 뉴딜의 성공 요건 중에 제안 첨언하자면 저는 지금 뉴딜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잠깐 계산한 353조가 그랬더라고요. 3년 초기의 투자는 해당하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초기 투자 비용보다 운영 유지 비용이 더 많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뉴로 인한 새로운 환경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초기 투자만큼 지속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국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지자체, 공공, 교육 분야에서는 시도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과제가 나와줘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예컨대 교육 분야에서 지금 무선 인프라나 노후 디바이스 교체, 디지털 환경은 사실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디지털 환경을 이번 뉴딜의 과제의 중요한 과제로 넣은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교육격차 해소나 교육기회의 공정한 접근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학교 환경 재구성도 마찬가지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갑자기 만들어진 무선 인프라 AP, 갑자기 디바이스가 한 학교에 막 300대, 400대 됐을 때 과연 누가 어떤 예산으로 그거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으면 한 3년쯤 있으면 창고에서 디바이스를 찾아야 되는, 물론 이거는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유지보수 예산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한 가지 사회 민간 기업, 이거는 소위 중앙이나 수도권 중심의 민간 기업이 아니라 이 정도라고 한다면 지역사회의 민간 기업의 참여가 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하도급 형태가 아니라 지역별, 권역별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좀 이런 체제가 좀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이 있고 이것이 이제 중앙 중심의 산업 발전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고 예컨대 처음에 공적 자금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민간 자원이 선 투자되면서 나중에 이제 그것에 대한 운영을 적극적으로 민간과 학교가 함께 할 수 있으려면 이 부분은 제도가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민간의 투자가 민간 기업이 학교 현장의 운영이나 유지보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제도적 기반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다시 이게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교육 분야가 모든 뉴딜 정책의 핵심이나 궁극적인 목표로 가야 한다는 것에 다시 한번 함께 특히가 말씀하시는 거에 그 적극적으로 함께 공감하면서 강조를 하고 싶고요. 결국은 사람이고 평등한 소셜 전환과 더불어 국가 정책의 목표가 인재 양상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 오늘 세미나가 그런 문제의식을 촉발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냥 세미나 한번 하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가 세미나로 기획한 게 아니고 정책 토론회로 기획한 이유도 세미나를 보면은 대부분 재미나하고 가요. 근데 이제 정책 토론회는 토론이 또 다른 토론을 또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이 효과를 우리가 노려서 정책 토론회로 했고요. 우리 조덕 회장님이 원래 이 정책 토론회를 설계할 때도 그런 효과를 노렸는데 김진숙 본부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조덕 회장님의 초기 아이디어가 정당하다는 게 이제 입증이 된 것 같아서 저로서도 더욱이 관심이 되고 반갑습니다. 우선 이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 두 개의 축에 교육이 한 축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데는 다분히 김진숙 본부장님 교육학자시니까 당연히 이거에는 동감하시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부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던 몇 가지 점을 추가를 해 주셨어요. 나중에 정부에 건의하실 때 조덕 회장님 이 점을 반영을 해서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공공부문 주도의 에듀 뉴딜도 결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에듀 뉴딜도 민간 분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마련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거하고, 지금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K-뉴딜이 초기 투자만 가지고 결과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원사이클적인 그런 건데, 이게 멀티플라잉 이펙트를 고려해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다음 연계되는 비용 투자와 이 효과 간의 연쇄고리를 시퀀시스를 좀 만들어야 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좀 고려해야 된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너무 우리가 지금 이 코비드-19 위기에서 사회 안전망에 대한 그런 감각이 예민해졌는데, 이 사회 안전망도 사실은 그때 나타나는 범죄, 교육의 기회, 이런 여러 가지 고용 실업 문제 이런 것도 당장 시급한 것이지만은 당장 시급한 것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또 다른 사회 안전망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 교육을 통한 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뭐니 해도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디지털 뉴딜이 제대로 작동하겠나 하는 우리의 말씀 깊이 아주 감명이 깊더라고요. 특히 이제 전국적 단위로 위기 관리가 쉬운데, 이것은 지역사회 단위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하위 시장 개념에서도 안정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전체의 틀도 불안전하다 하는 그런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문정욱 부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부영공 문정욱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서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장님이랑 또 반가운 분들, 선생님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주 기쁜 날입니다. 다만 이제 죄송스러운 거는 제가 그렇게 교육 쪽으로는 잘 몰라서 교육 받으셨잖아요. 교육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이 딱 의미심장한 것이, 저만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지 않을 거인데 학교만 한 30년 다녔습니다. 근데 어째서 저는 교육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가? 애도 키워보고 가정교육을 많이 시켰겠죠. 근데 교육이 뭔지 지금 오늘 말씀드리면서도 그렇고 헷갈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 민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서 적어도 정치, 부동산, 교육에 대해서는 누구나 한마디씩 할 수 있고 다 전 국민이 다 전문가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교육? 정치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런데 교육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전문가인가? 다시 생각한 바로는 오늘 생각한 건데요.
교육이 아니라 입시 전문가지 교육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손들이 많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기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신선했고 스스로도 이제 반성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 기본적으로 이 K 뉴딜이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교육 뉴딜이 하나의 다리가 돼서 받쳐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과 그리고 이제 교육 뉴딜이 아주 기초적인 인프라로서 좀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화두를 던지시는 것에 대해서는 100% 이상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부를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최근 몇 달간 이제 코로나 대응책에 대해서 정부도 많이 논의를 했고 또 덩달아서 제가 속해 있는 국토연구원 같은 국제연구기관들도 많이 어느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준비한 것들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거기에 이제 휴먼 뉴딜이라는 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아주 도외시했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세 축을 기본으로 디지털, 그린, 휴먼 뉴딜 그런 식으로 준비가 돼 있었는데 막판에 이제 휴먼 뉴딜을 고용 안전망 중심으로 좀 이제 약화를 했다고 하나요?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막판에 어떤 원두가 작동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교육 뉴딜 혹은 휴먼 뉴딜이라고 안 하고 고용 안전망이라고 한 게 저로서는 더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뉴딜이라고 하는 개념이나 지금 현재 우리가 디지털 그린 상당히 근원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상당히 단기적인, 상대적으로 단기적이고 또 부분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미봉적인 이제 그런 재정 투입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산업과 경제와 고용을 활성화하고 경제 활력을 최소한도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이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 여러분 말씀하셨고 우리 가슴속에 품고 있는 교육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몇 년간의 재정 투자나 뭐 수십만 개, 뭐 몇백만 개의 인력 창출이나 뭐 단기간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경제 불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장기적이고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이제 내용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교육 뉴딜이 뉴딜 정책으로서의 그 단기적인 효과 내지는 그 정책 그 구체화 같은데 정책 구체화를 견인할 수 있는 논의가 지금 충분히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하시고 또 우리 글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굉장히 깊은 문제를 다루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세 분 발제자 선생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굉장히 우리 사회가 지난 아마도 거의 제 평생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항상 얘기했던 주의식 교육 안 되고 창의적인 문제를 명성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없어질 직업과 새로 생길 직업 아까 부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사례에서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보다 근원적인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정책적인 구체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로서는 아주 이런 몽롱한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교육 문제를 얘기할 때 이 방향성 같은 거 기정원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방향성이나 또 우리가 교육을 볼 때 학생들에게 우리 후 세대에게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어떤 조건을 만들어 줄 거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뒤에 나가면 이제 구체화 측면에서 말씀하셨을 때는 지금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300조를 5년 동안 투입을 현재
거라고 한다면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교육률이 한 부분으로서 작동을 하게 될 때 아마 예산을 공유하는 부분들은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 예산을 공유한다는 것이 결국 융복합적인 아이템들이 될 것인데 그 융복합적인 아이템들이라는 게 결국 디지털이나 그린뉴딜이나 뭐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차원에서의 교육뉴딜 정책 방향은 이 안에서는 그냥 역시 일부분만이 작동하게 될 뿐이고 좀 더 장기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같은 것은 이 정책 스팬을 조금 더 짧게 갖고 가서 만약에 이 정부가 끝나거나 그리고 이 코로나 이후에 경제 위기 상황이 종식되거나 했을 때는 더 이상 들은 뭐 굳이 표현한다면 일신율신하는 방향으로 계속 아마 이 프로그램들이 정책 대안들 그리고 우리가 실험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례는 굉장히 인상 깊게 제가 잘 몰랐었기 때문에 인상 깊게 있는 그런데요. 근데 아무래도 스스로 오늘 한 생각 중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학교 많이 다니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지 않으셨을 때 제가 스스로 숙제를 내고 그 답을 내고 채점을 하고 할 수 있나? 아마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항상 주어진 일만 했었기 때문에 주어진 문제를 풀고 근데 아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교육의 폐해가 이 한 몸에 다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중에서도 선구적으로 잘하는 나라인 것 같고 뭐 디지털 댐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사례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이명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제 성공 조건들 중에서 뭐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진짜 뼈아픈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R&D 부분 아까 이제 우리 90%가 넘는 성공률 말도 안 되는 이 성공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저희도 느끼는 바지만 우리 국토연구원은 R&D 성공률이 100%입니다. 실패 과제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제 제대로 하면은 하다가 이건 도저히 못 써먹겠다. 이거 나가면은 우리 연구원 문 닫으라는 얘기가 국회에서 나오겠구나 하는 이런 정도의 보고서가 나와서 이거는 그냥 호치케스 나와가지고 캐비넷에 더 하는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 정도 깡다구가 없더라고요. 역시 그것도 교육의 문제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뭐 밥그릇의 문제기도 할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서 주어진 과업을 그저 타성적으로 하는 게 완전히 이제 버릇이 돼가지고 완전히 버릇이 되다 보니까는 이 도전적이고 창의적이고 좀 더 발전적인 그런 연구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에서 매우 이제 부족함을 느꼈고요. 또 이제 객관적인 조건으로서는 재정 문제라든가 하는 제도 문제라든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역시 이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건데 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않은 상태로 어설프게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정책을 구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반성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국가가 기반을 깔아주고 국민이 추진을 하는 것이 김국호 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아마 교육의 본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교육의 본령이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이 많은 화두들이 조금 더 이제 광범위하게 논의되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책 토론회의 이 완성도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그런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이 우리나라 사회와 함께 이렇게 화두를 깔아주신 우리 많은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이것으로 토론을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국책연구원의 책임자께서 하실 경우에는
이런 얘기밖에 못 나온다는 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문 부원장님 뭐 학교 30년 다니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서당까지 합하니까 64년을 다녔거든요. 근데 현대까지 그렇게 많은 교육 현장에 접해 있으면서도 교육을 염두에 두지 않고 배우고 가르쳤던 것 같아요. 아까 김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조금 찔렸는데 문 부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이건 자살하려는 건 아주 그냥 저기인 것 같은데 문 부원장님 그 슬렁슬렁 넘어가는 말 가운데 건덕지를 건지니까 이거 같아요. K뉴딜에 투자되는 재원을 초기 투자로 이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초기 투자라는 게 가질 수 있는 효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레더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사다리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멀티플라잉 이펙트라고 해서 승수 효과라는 게 있는데 사다리 효과는 반드시 거쳐야 될 일종의 시퀀스에 있어 K뉴딜이 하기 위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을 찝기 위한 거고 멀티플라잉 이펙트는 투자는 한정된 재원이니까 얼마를 썼지만은 이걸 통해서 전체 국가의 어떤 이 복지 향상이라든가 차세대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크기는 어느 정도로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맥락이 되겠죠. 근데 이제 문 원장님은 상당히 이 국책연구기관의 틀에 너무 오래 계셔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레더 이펙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에 많이 치중을 두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거예요. 저도 그 회장님 나중에 기종은 총무위원장님이 요약하시는 정배 건의할 때 그 두 가지 점을 좀 맥락을 짚어서 함께 건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국민이니까 그런 두 가지 효과가 잘 돼야 세금 덜 내고 받는 건 더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송희달 선임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송의달 선임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조선일보에서 선임 기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러 부서에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경제 기사를 쓰고 있고 또 아주 최근에는 미국 관련된 기사도 저 이름으로 파일을 검색해 보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이 비도 오는 날씨에 손인강 자장 교수님의 아주 유려한 그리고 여유 있는 사회와 또 조덕 부장님의 아주 훌륭하신 기획과 설계 아래 또 세 분 발표자님의 훌륭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사실 처음 이 참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이게 정부의 하는 이 K뉴딜에 대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물론 디지털과 또 그린입니다만은 결국 뻔한 내용을 가지고 홍보한다든가 정부 정책을 좀 대변하는 게 아니겠느냐 사실 그런 막연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표자 이 발제문이 어제 밤에 제가 받아가지고 그전까지 어제 밤까지는 계속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또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서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고 또 오늘 직접 발표하시는 우리 하신 기정홍 교수님 그리고 박호균 대표님, 임형백 교수님 모두 각각 특히 삼각대 묘딜이라든가 또 이스라엘의 사례 그리고 임형백 교수님의 또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또 한국 경제 속에서의 K뉴딜의 의미 이런 것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저도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토론을 들으면서 몇몇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 큰 세계적인 경제 위기 때마다 항상
이 위기를 기회로 발전시켜서 우리 경제가 과거 80년대, 90년대 초반에 개발도상국에서 지금은 거의 세계 12위권의 참 훌륭한 경제 대국이 되었다고 생각을 됩니다. IMF 위기가 처음이었고, 그리고 10년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도 우리 한국인이 진짜 단합해서 잘 이겨냈습니다. 이 코로나 코비드-19으로 규정되는 이 위기는 더욱더 큰 그리고 큰 시련이자 동시에 또 위장된 축복이 될 수 있으리라 믿고, 또 오늘 그 학회에서의 토론회도 그런 차원에서 기획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간과되기 쉬운 이 교육 부분을 지적한 것은 참 훌륭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100조 원이 넘는 참 천문학적인 돈을 쓰면서 이렇게 디지털과 그린에 하는 것은 참 훌륭한 집을 짓고 인프라를 가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작 거기에 살고 또 그것을 움직여 나가는 사람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그 계획이라든가 국가의 청사진 로드맵이 많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이것을 보완하고 또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밤에 이 보내주신 발제문들을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우리가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모르겠습니다만 한 19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6번에 가까운 출제를 가지고 하는데요. 제가 그 시험 문제를 채점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다 논술이니까요. 너무 이 SNS에 물든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 그 한국어가 거의 파괴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어휘의 이런 것이 너무나 한자나 사자성어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고, 물론 뭐 한자 자체를 갈로해서도 쓰지도 않거니와 그거는 분량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리고 논리 전개에 있어서도 자기들 주변에서의 20대만의 관점으로 보지 이것을 어떤 사회 전체에서 사회적 시각에서 아니면 역사적 시각에 이렇게 해보자라는 대안 지시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나름 학생들이 대학교 때 학생 기자들 출신들도 있고 그런데 글 쓰는 기자가 되겠다고 오는 사람 청년들의 수준이 이러니 과연 우리나라 전체 20대들의 수준은 과연 어떠할까 이런 반성이 되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진짜 글쓰기라든가 이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단순히 글쓰기를 잘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진짜 입시 위주, 우리 그 부원장님도 지적하셨습니다. 입시 위주, 주입식주, 또 강요된 교육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정작 중요한 사람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또 본인의 가치관, 정신의 문제, 또 아까 우리 박 대표님이 지적하셨는데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어렸을 때부터 소명의식이라든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는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가 아니라 유치원 3살, 4살 때부터 근본적인 그런 우리의 교육 자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발상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대안으로 이제 이 네덜란드의 교육이 많이 저는 생각을 평소부터 해왔었는데 그리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시는 분이 있겠습니다만 네덜란드는 만 4세 때 초등학교를 입학시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초등학교를 다니는데요. 1, 2년 만 4세, 5세 이때는 우리나라 유치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거는 3학년 때부터 8학년 때까지는 그 6년 동안 선생님이 교사가 계속 한 명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클래스도 거의 바뀌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물론 당연히 시험 공부 아니고 놀고 운동하고 이게 최악 6년 동안 그 교사가 학생 한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잘 알고 그리고 졸업할 때 물론 또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우리 학력고사 아니 수능 시험처럼 초등학교 졸업생 8년 12살 때 보지만 그걸 가지고 완전히 직업을 다니는 사람은 이제 4년제 중등학교 직업학교 그리고
아주 학술적으로 아니면 공부에 우수한 사람은 또 6년제, 그렇죠. 6년제 중등학교에 가서 기술교육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또 대학을 갈 사람은 전체 인구의 15%밖에 안 됩니다. 대학 진학률이. 그렇지만은 네덜란드가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인 1,700만 명이고, 그러나 지금 현재 세계 교육 국가 순위에서 세계 5위입니다. 그리고 면적도 물론 우리나라 3분의 1 정도로 경상남북과 전북도 합친 정도거든요. 근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1인당 국민 소득은 5만 3천 불입니다. 이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 초등학교 이때부터 철저하게 그 사람의 특성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것 이런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사회적 비용이나 코스트가 최소화하고 있어. 그래서 저는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라도 물론 이것이 뭐 이번 케이스 아니고 항상 담고 있는 교육적인 교육 분야의 어떻게 보면 큰 과정에서 또 이런 교육의 문제가 나왔으니까 대표로서 이러한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저희 오늘 그 학회의 토론의 우리가 이런 발전물이 참 시적절하고 또 우리 사회에 있어서 앞으로 그러니까 뭐 공항, 지하철, 사회적 인프라, 물리적 인프라라고 보면 대한민국 세계 최고 아닙니까? 뭐 일본은 물론이고 영국, 프랑스, 미국 어느 나라도 뭐 이스라엘은 제가 솔직히 못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싱가포르, 홍콩이 한국보다 좀 그런 인프라가 좋았었는데 지금은 저는 세계 최고라 생각합니다. 뉴욕은 물론이고 워싱턴 DC도 그렇고 이렇게 겉으로 화려하고 훌륭한 인프라는 계속 여기에만 K-뉴딜의 돈을 쓰고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겠냐요. 국민들은 자살률 세계 1위이고 이혼율 세계 1위이고 그리고 이상한 돈들이 계속 늘어나고 이런 나라에서 그러려면 결국 오늘 여러 발표자분들과 또 오늘 주최하신 이런 뉴딜을 위해서 이런 논의가 앞으로 좀 더 본격화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됐습니다. 너무 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겹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임 기자님은 우리는 학회 차원에서 K-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는 하나의 컴포넌트를 조금 추가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의 환기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선 기자님 그 선자가 앞선자죠. 네, 역시 한 발 더 가셔가지고 이 어떤 사람이냐를 조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우리가 그 점도 추가적인 논의를 더 필요로 하는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네덜란드 사례를 통해서 이 유연한 이제 창의적 인재나 이런 또 높은 국민 소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사람이다, 사람 중심이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송선임 기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 학계에 알란 프레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양반이 1968년하고 69년에 어떤 논문을 발표했는가 하면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됐는데 정보화 시대가 됐다고 그러는데 정보화 시대에 전부 사람들이 정보의 양만 생각한대요. 뭘 많이 알고 있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산업입지론에 실패할 거를 이제 2x2 이 종축의 두 가지, 횡축의 두 가지를 내세웠었는데 정보의 양이 많은 사람과 작은 사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이 종축과 횡축의 두 가지에서 네 가지 경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 베스트겠죠. 가장 나은 경우겠죠. 어디에 공장을 세우고 어디에 투자를 해도 실패할 확률이 적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정보 활용 능력이 없는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찬가지로 K-뉴딜도
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일종의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라면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 국민 행복을 삼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송선임 이사님이 그런 면도 조금 더 추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오늘 잘 모셨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성대 교수. 네, 성대표 이성입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토론을 하게 돼서 학술대에서 한 지난 1년 정도에는 국내 학회도 그렇고 김 교수님, 김건영 교수님이 좀 반갑게 학술대에서 굉장히 풀리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근데 저는 좌장님께 한 가지 좀 양해 말씀을 드리면 10분 이상씩 다들 하셨으니까 저는 좀 한 5분 이내로 해도 괜찮겠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권한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K뉴딜이 사실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토론으로 참여해서 좀뭐 의견을 좀 내놔라 해서 제가 언론에서 기사도 좀 보고 특히 오늘 두 가지 키워드가 아마 디지털 그린 뭐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왜 이렇게 좀 뭐 대규모 당론은 아니지만 주도 성장과 관련돼서 경제 성장, 경쟁력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과는 약간 결을 좀 달리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뭐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나라 여건이 여러 가지 바뀌었으니까 정부가 새로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정사실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정부가 할 일이죠. 그래서 저는 뭐 아주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 일부 전체가 다 그렇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현 정부를 생각하면서 특히 요새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이제 생기는 그런 단어들이 이율배반, 표리 부족 이런 게 이제 사실 좀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그래서 이 정부가 만약에 우리 피독 회장님께서 이걸 가지고 또 교육과 관련된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그런 명분을 가지고 교훈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건 정말 아주 바람직하다고 지금 뭐 토론자도 다 말씀하셨듯이 저도 큰 동의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한번 질문을 한번 의구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디지털을 얘기하는데 이 뭐 아주 저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입니다. 가해적 개념이 뭐 그렇지 않더라도 정부가 뒷불 향했더라도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이걸 이 키워드를 보면서 관련된 저 언론의 기사를 좀 습격하면서 보니까 정부와 정책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이 그런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근데 내용에 예산 들어간 거를 보면은 거기에 젊은 층에 지금 아까 우리 문 교수님, 문 박사님께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신데 이 사업의 사실 주요 목적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특히 이제 지역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아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자합을 창출하기 위해서 보완해낸 게 디지털과 관련된 주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임시직. 그래서 뭐 아주 표현을 아주 극단적으로 쓰레기 같은 잠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문제. 그리고 그림과 관련해서는 이 예산이라는 게 이 국가 예산이라는 게 우리나라 600조 정도 된다 그런다면 그 경상비 빼고 나면 뭐 300조 대감을 가는데 거기에 상당 부분이 5년에 350조면 한 적어도 한 70조 이상이라도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새로 세금을 또 이렇게 거둬들여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을 이제 바꾸든지 뭐 포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한다면 아마 상당 부분이 기존에 이렇게 집행되어 있는 예산이 알로케이션 되어 있는 그런 걸 돌려야 될 텐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생활 SOC 이런 것을 굉장히 이제 2년 차부터 시작해서 이걸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기 경제가 워낙 엉망이니까 그 다음에 또 이 우리나라에서
잘 아시듯이 또 우리가 이제 대규모 사업을 하면 예타를 해서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데 현 정부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예타 없이 그냥 막 지방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사례하고 이 그림하고는 또 뭐가 좀 영 안 맞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 율배반적인 표리부동한,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또 생각되는 게 이게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했지? 5년짜리 해봤자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이게 지속될 수 없다는 걸 지는 잘 알 텐데 뭐지? 한 2년 후에 뭐 이벤트를 모으고 이렇게 준비하는 건가? 이렇게 이게 또 회의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을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실 때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 교육이라는 컴포넌트가 들어가는 게 이 디지털과 그린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겠지만 이 두 가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표리부동하는 이런 정책을 편다면은 또 아주 굉장히 아주 크리티컬하게 심각하게 그런 리스판스를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역시 조선일보의 영향력을 실감하는 그런 토론을 해주셨는데 방금 통일달 선임 기자님이 인턴 기자를 뽑다 보니까 언어 수준이 낮고 언어의 이 어휘 양도 줄어드는데 대표적인 예로 사자성어도 못 쓰더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곧바로 이율배반 표리부동 오늘 아주 이 토론회가 굉장히 화기애애한 그런 연출할 수 있는 아주 우리 송희달 기자님 굉장히 기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린 뉴딜을 주창하면서 생활의 지오시 등 예타 없는 사업을 한다 이런 것들을 들으니까 우리 그 체크 분야에서는 가미타의 지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양반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 이념 논쟁이 심했을 때인데 미국 사회하고 소련 사회를 비교하면서 이 분석의 틀로 삼은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맥락적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례든 어떤 국가든. 그 다음에 부분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분의 결정이 전체적인 맥락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계획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소련 사회고 이걸 그래서 이제 표류하는 사회로 그게 밝혔고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맥락이 결정되면은 정부가 그때 단발적인 정책을 발표하더라도 그 맥락 범위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건전한 그 사회고 이렇게 이제 구분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이 K-듀티에 대해서 그걸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확신이 않습니다만 이제 이성훈 교수님의 토론으로 인해서 그런 생각이 잠깐 나서 이게 참 재미있는 현상으로 또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임경수 명예회장님 우리 학회 직전 회장님을 하셨어요. 직전 회장님은 명예로운 분이라 명예회장님이고 또 명예교수님이시고 토론 이렇게 토론하세요. 우리 사회자님이 얼마나 사회를 유머와 유려하게 보시는 참 좋습니다. 하여튼 저를 이렇게 오늘 주제에 토론자로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또 덕분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앞서도 어느 정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북한 뉴딜 종합계획도 제가 이제 프린아웃해서 이 지금 정책 토론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볼 기회가 있었고 또 어제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K 뉴딜이 어떻게 보면 코비드-19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가 부진하고 이것에 대한 탈출구 내지 좀 더 국면 전환을 위한 그런 아이디어 나름대로 정부의 여러 가지 고민이 담긴 그런 정책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코로나19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 문명사의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을 가져오는 그런 거라고 많은 그 미래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미 이제 한 10년 전에 그 제레미 리프킨이 이제 공감의 시대라는 책을 발표를 했었죠. 그 책에서도 이제 이런 인수 공통 그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원인으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동안에 이제 석유 이런 그 석유라든가 1차 채취 에너지원을 통해서 인류가 계속 산업화 시대를 보면서 서식지를 한 10% 이상 차지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동식물들과 사람이 가까이 자꾸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인수공통 전염병이 사스라든가 뭐 메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 제레미 리프킨이 얘기하는 게 공감이 앞으로 이제 소위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든가 이런 미래의 우리 인류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끼리 느낌을 같이 공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경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경제 부진 또는 경제 탈출구로서 이런 그 한국판 K-뉴딜이 나아가는 것들이 과연 이제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것으로서 적절한지 좀 더 또 다른 차원의 큰 담론을 그다음에 이제 뉴딜과 관련한 얘기를 조금 하나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제 여기 뭐 종합계획에도 있습니다만 미국의 그 뉴딜에 복용되는 한국판 뉴딜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돼. 소위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뉴딜 빚가이, 케인지어들이 얘기하는 빚가이죠. 큰 정부를 통해서 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착각해서 절대 안 되는 게 미국에서의 정부 주도적인 게 아니라 시장을 유효수를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부분, 시장의 어떤 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했던 거고 민간 부분이 상당히 활성화가 돼서 소위 아까 우리 소여자께서 얘기했습니다만은 1929년에 대공황을 극복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종합계획을 쭉 연연히 보면 정부의 이야기는 많습니다. 정부가 해야 되는 얘기가 많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 사회가 계속 이런 그 빚가이로 계속 나아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좋을지 아닐지라고 하는 아주 큰 담론을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가능하면 시장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일자리 창출에 관한 게 나옵니다. 11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예산이 이제 들어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주체를 이를테면 민간 부분에서 어떻게 일자리 창출하고 민간 부분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조금 비약하게 나타난다. 소위 시장에 관한 이야기가 크게 잘 다뤄지지 않아서 오히려 이제 한편으로는 소위 스테이트科目에 큰 정부가 다시 오게 되면 민간 부분이 오히려 더 위축될 수가 있고 사실 돈이 안 돌려요. 유동성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거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많은데 이 기업들이 유동성이 부족해서 기업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K-뉴딜에 있어서 그런 소위 민간 시장 부분에 대한 어떻게 하면 시장을 엔커리지 시키고 소위 더 다이내믹하게 만들 건가 이런 이야기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에서 토론하신 것도 얘기했습니다만은 K-뉴딜이 지속성을 가지려면 그냥 한 정권에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해 나가려면 저도 그 민간 부분에 대한 뒷받침이 철저하게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교육 부분인데요. 교육은 뭐 저도 회장님 처음에 이제 이 교육 얘기를 하실 때
아, 칸트가 다시 오시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유명한 철학자시죠. 근데 칸트가 그 산책을 시간을 어긴 게 소위 장작 루소의 에밀을 읽느라고 자기 산책 시간을 잊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교육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죠. 근데 오늘 이제 사실 이건 여기서 생각이 났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그 박호균 대표님이 아까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그 이스라엘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조상의 도덕적 전통을 충실히 지키고라는 아까 이제 거기에 있었어요. 상당히 그 깊이 와닿았어요, 사실은. 아까 선임 기자님도 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 변하는 시대에 변화는 엄청나게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변화에 대해서는. 근데 정말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제 선진국이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변화하는 것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건 다분히 인문학적인 발상이 따라야 되고 다분히 교육에 관련된 것을 물어볼 때 대답하기 어려운 게 정치인들이 싸우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참과 거짓은 명확하게 나뉠 수 있는데 누가 참인지 누가 거짓인지를 명징하게 드러낼 수 있을 텐데 그걸 잘 설명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교육은 한 대표적인 예를 들고 저는 이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 집사람이 같이 이제 산책하시는 운동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해서요. 그때 훨씬 넘으셨는데 삼성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시고 정년을 하셨습니다. 근데 손주딸이 공부를 잘하나 봐요. 근데 하루는 그 트랙을 이렇게 운동을 하시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하는 말이 아니 왜 특목고를 왜 없애는 거야? 우리 손주딸 공부 잘해서 그 특목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겁니다. 어떤 제도가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질 때 국민들이 그걸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요. 특목고를 없앤다. 왜 없애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없애서 나타나는 효과는 뭐고 또 그냥 존치시켜서 그동안 우리가 얻었던 이익은 무엇이었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아까 에듀를 우리가 얘기할 때 결국은 뭐냐면 사람에 대한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에듀테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간직해왔던 변치 않는 어떤 예를 들면 인의예지라든가 그래서 참 우리 소회장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가치들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변화가 아주 빠른 이 시대에 정말 변치 않는 우리 한국만의 어떤 가치, 교육적 가치, 사람됨의 가치 이걸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이게 회의들도 이거 다 얘기하면 어렵고 교육까지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저도 한쪽 이렇게 아이디어를 던져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임경수 명예회장 말씀드리니까 사다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다리라는 게 말이죠. 지붕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다리를 세우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이 급하다 보면은 밑에 계단 없이 저 위에 계단만 만들어가지고 사다리 효과가 없거든요. 네? 그런 문제를 아주 잘 짚어주셨는데 우리가 뉴노멀 시대가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올드 노멀은 뭐였는지 제대로 정의도 않고 뉴노멀만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그게 되게 사다리 효과를 제대로 누리겠나 하는 그런 근원적인 문제. 뉴딜도 마찬가지죠. 뉴딜을 하려면 새로운 협상을 하려면은 낡은 협상 방식이 가져온 문제점이 뭐고 그 중에서도 또 취할 게 뭐고 버릴 게 뭐고를 옥석을 가려서 써야 되는데 그런 성찰이 좀 부족했다라는 지적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그런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은 교육은 뭐 분명히 그 일조를 하리라고 보여져요. 예, 그런 면에서 이번 정책 토론회가 필요한 요소는 잘 찾아냈는데
그 필요한 요소를 어떻게 담아서 뉴딜을 해석하고 하는 데 대한 그런 그 성찰은 향후 과제로 남기는 그런 문제가 있네요. 보니까 역시 명예라는 말이 함부로 붙는 게 아닌 명불허전에 그런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원래 이 토론이 굉장히 격렬할 줄 알았어요. 그래도 아미타의 찌온이 말대로 맥락은 잡아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에는 그래도 정석대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최정석 교수님은 마지막에 애정을 최정석 중부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지금 소위 말하는 최정석입니다. 토론의 그 서회자님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얘기할 주제 상당히 까먹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사실 제가 안심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주는 그 여러 가지 위험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코로나를 할 때 우리가 스페인 그 독감을 얘기를 하는데 스페인 독감은 20세에서 40세까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20세에서 40세를 죽이다 보니까 이게 전쟁 억지력, 전쟁 유지력을 이제 상실해가지고 전쟁을 못하게 됐는데 이 코로나는 노인들 세대에 영향을 받기 위해서 수명 연장에 대한 자유의지를 가진 경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수명 연장이 엄청나게 되고 있잖아요. 근데 아기를 낳는 건 어느 아기 우리나라 1년에 아기 한 명 낳는 1억씩 쓰잖아요. 9천만 원씩이더라고요. 정부가 쓰는 돈이 1억 들여서 한 명 아기 낳는데 그래도 효과가 없잖아요. 근데 고령화치세를 계산하다 보면은 우리가 경제활동을 끝낸 세대가 이제 사망할 때까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야 되는 돈을 정부가 1억을 내야 되는 경우 4, 5억, 10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없이 수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우리에게 자연히 교훈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태어나는 애들이 애들 중에 지금 세계적으로 세계 최장 오래 산 사람은 127세랍니다. 비공식이고 공식적으로는 122세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태어난 사람이 200살을 넘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연구에서 있는데요. 금년 출생들은 200살을 넘는 게 많을 거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명이 연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만큼 우리가 사회 경제적 기반을 빨리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코로나는 우리가 이제 개인의 권리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 축소되고 국가의 규제는 더욱더 많아지고 우리가 국가를 최소화시키려고 했더니 우리 국가는 체계화되고 있고 또 국가나 사회나 개인 모두 다 이제 시스템 속에 갇혀야 되는 거예요. 창의력 없이 시스템 속에 갇혀서 시스템이 하라는 대로 이제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가지고 세포도 아직 되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요놈 하는 때문에 이제 세계에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우리가 가치를 가지고 추구했던 가치가 많이 이제 퇴색되는 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환경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면 그 망상이죠. 코로나 때문에 환경이 좋아졌다. 인공위성 찍어도 좋다. 그 망상입니다. 그 잠깐 동안 일시적으로 환경이 좋아진 걸 가지고 이 환경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걸 그렇게 보면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 하여튼 코로나가 좋은 점은 우리에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0동 많은 바이러스가 세상을 어지럽혔는데 만약에 진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기후변화 같은 것이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그러면 세상에는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지구가 공멸하는 수밖에 없어서 미리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뉴딜로 말씀드리면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정부가 한국판 뉴딜이라고 해가지고 정책을 피는 깊은 고민이 있었다면 결코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름도 한국판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판, 있잖아요. 사기판, 노름판 이런 것처럼 자기들 스스로도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식 뉴딜이라고 못하고 한국판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자신이 없이 그냥 세상에 이렇게 몇십 조를 쓰고 몇백 조를 쓴다는 계획이
우리가 몇 달 만에 만들어지고 그것도 돈 쓰는 것도 2021년, 2022년에 1단계로 쓰고 25년에 2단계로 쓴다. 세상 몇백 조를 쓰는데 도대체 몇 개월 만에 해가지고 2년 동안에 다 쓴다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도 어차피 개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아마 한국판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국판 뮤들의 그 큰 틀은 뭐냐면 디지털하고 이제 그림입니다. 이거 잘 붙인 것 같아요. 이거는 잘 붙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 머리가 좋아서 붙인 게 아니고 이거 세 개가 나가는 딱 두 개의 추세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붙인 건데 실질적으로 그린이라고 붙여가지고 이제 그린 뮤즈를 하는데 이거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깝냐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정책이 있었습니다. 세계에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이름도 있었어요. 녹색성장.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이제 그 이명박 정부가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싫다는 이유로 이 아름답고 이 훌륭한 말을 단번에 없애버리고서 그린 뉴딜, 그린 뉴딜은 녹색성장이거든요.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이런 모국적인 말을 그냥 국적으로 느끼지만 모국적인 말을 가져왔다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명박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이 잘한 거 못한 거 관계없이 그냥 엎어버리는 그리고 내가 새로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못된 고질적인 정치 풍토 때문에 이제 기여인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디지털하고 이제 거리를 붙이는 거는 이제 사실은 교육 얘기 마지막 교육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교육도 디지털과 그린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교육은 디지털과 그린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제 교육 전문은 아니지만은 교육은 디지털과 그린에서 균형을 잘 못 잡는 것입니다. 교육은 너무나 디지털을 강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을 우리가 원심력이라고 생각하면은 물리학은 모르겠는데 우리 김한식 교수님께서 은사님 교수님 물리학 하셨으니까 모르겠는데 원심력이 있으면 구심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화라고 하면 원심력이 있으면은 반드시 구심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이제 아날로그거든요. 근데 아날로그는 우리 사회, 우리 교육에서는 뭐로 보냐면은 뒤처진 겁니다. 뒤처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들어오자마자 첫날에 디지털을 배웁니다. 아까 이번 누가 하셨어요? 일본의 인도의 IIT 대학 말씀하셨잖아요. 이명박 교수. 네. 그 IIT 대학을 제가 갔었습니다. IIT 뉴델리를 갔었는데 거기에 건축학과 학생들이 나와서 벽돌을 삽니다. 벽돌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건축학과 학생들이니까 벽돌을 배우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 한 학기 동안에 이번에 벽돌 쌓기, 진흙집 쌓기 해가지고 모든 원시주택 형태부터 해가지고 한 학기를 배운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학생들 그렇게 안 배울 것 같은데, 근데 디감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캐드 그리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막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 교육 자체가 너무나 디지털 첨단을 강요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 이걸 배우지 못하니까 앞으로 교육은 그런 거 말고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다 균형 있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게 원래 제가 설계했던 정석은 아닙니다. 오해받을까 봐서. 예. 근데 상당히 그 열띤 논쟁의 테마를 던지셨는데 제가 불곧 아까서부터 사다리 효과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인의 근성 중에서 가장 이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 게 플러그 점프래요. 그게 이제 개구리 뜀박질하듯이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싶은 욕망. 이게 이제 그 한국인의 속성 중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장점이기도 하자 단점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최정석 교수님이 내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스페인 독감 때 20, 30대가 주로 사망했다고 그러는데 그 뒤에 스페인 뉴딜이 나왔었나요? 아니, 우리가 이제 지금 K 뉴딜이 코비드 19을 바탕으로 해서 K 뉴딜의 필요성을 이제 강조하고, 나도 그 무의식적으로 이건 뭔가 대전환의 발상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뉴딜의 버금가는
우리 후대나 우리 국민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석은 그게 아니었구만요. 어떤 그 아무리 디지털화가 되더라도 아날로그적인 측면을 그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제가 이제 굉장히 피부에 와닿았는데 제가 뭐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좌장을 볼 정도면 성공한 케이스 아니겠어요?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기자 출신입니다. 모르셨죠? 네. 저는 밑바닥서부터 기자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단계를 지나니까 거자 수준이 되니까 그다음에 거자 수준이 되니까 이런 건방진 자리에서 이 좋은 자리에서 건방지게 좌장을 볼 수 있는 띠자 수준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김한재 초범 선생님처럼 날자 수준은 못 됐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밑바닥서부터 사다리 효과, 사다리 단계별로 올라온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과 창의성은 뛰어나다라는 건 뭐 모든 김진숙 본부장 교육학에서는 그거 인정해요. 심리 발달 주로 아동 심리 같은 데서 그런 문제 다루지 않나요? 네, 어쨌든 네, 그런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왕에 현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이런 K-뉴딜을 창안을 하고 추진을 한다니까 우리로서야 국민을 좀 생각해 보니까 그 고마운 일이고 이왕이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무슨 뭐 말이 안 되는데 더 훌륭한 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더 추가하고 고려하고 반성하고 반영해야 될 성찰을 해야 될 영역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자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자기와 입장이 다르다고 배척하지 말고 아무리 나쁜 것도 배척하지 말고 다 포용해서 함께 갈 때 K-뉴딜이 성공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저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 됐든 누가 정권을 잡든 좋은 거면은 함께 나눌 수 있는 모티프를 만들어라. 뭐 시체말로 거버넌스라는 진리는 굉장히 중요한데 거버넌스의 개념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 당사자를 정의하는 겁니다. 국가가 하는 일은 모든 국민을 다 이해 당사자로 만들 줄 아는 포용력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공을 했는들 포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패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향후 이 자리에서도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